안녕하세요, 호남두입니다. 오늘은 지난 15년 동안 한국 대표팀 센터백을 지키고 있는 한국의 베르통원, 한국의 아비달 너무 옛날 선수인가? 월드컵 3회 출전, AFC 우승 2회, 2015년 대한민국 올해의 선수상, 2023년 K리그 MVP, 한국 축구의 리빙 레전드죠. 김영권 선수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업. 김영권 선수는 전통적인 대한민국 센터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센터백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헤딩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두 번째는 강력한 집요함을 가진 수비력입니다. 우리나라 센터백은 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일본, 중국, 중동 할 것 없이 국가대표가 된 센터백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지난 10년을 보더라도 K리그에서 조금이라도 소문난 센터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 K리그에서 자취를 감추는 이유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홍정우, 김민재, 정승현, 박지수, 오반석, K리그에서 조금만 소문이 나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헤딩을 겁나 잘하고 수비를 겁나 잘한다. 그리고 또 뺏은 공을 쉽게 동료에게 빨리 연결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K리그 팀은 중앙 공격수를 대부분 용병을 씁니다. 전국에서 날고기는 대학교 공격수들이 K리그에서 자리 잡기 힘든 이유는 매해 용병 선수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이에요. 뭐 대안, 말컹, 조나탄, 주니오, 티아고, 에드가, 라스, 무고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선수 말고도 K리그 팀은 대부분 용병을 공격수로 씁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급의 공격수가 발밑에 볼을 딱 잡아놓는다. 수비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수비가 부담스러우면 그 팀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소속되었던 팀도 수준급 용병 선수가 있는 팀을 상대할 때는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상대 용병 선수에게 볼이 들어가지 않게끔 수비 전술을 짭니다.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어렵게 들어가게끔 해요. 그렇게 촘촘하게 수비를 하면 상대는 땅으로 볼을 투입시킬 수가 없어요. 이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전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볼을 점유하면서 상대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볼을 밑으로 갈 수 없으니까 띄워서 공격수에게 연결을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볼 소유가 상대적으로 힘든 게 볼 소유라는 건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되는 게 아니죠. 골키퍼 포함 11명의 선수가 적재적소에 알맞은 위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몇 개월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보는 거랑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가 특정한 상품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야, 햇반 그거 그냥 대충 비료 주고 물 주고 때 되면 벼 자라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플라스틱에 넣어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삼성전자 그거 그냥 대충 공장 몇 개 지어가지고 야,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배 몇 개 빌려서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햇반이랑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모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랑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빌드업으로 볼 소유를 압도적으로 한다? 최소 2시즌 이상 맞춰야 제대로 된 최소한의 왁구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적인 명자 위르겐 클럽도 다 쓰러져간 리버풀 유럽 챔피언 만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년 걸렸어요. 그런데 K리그 감독님 수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축구를 완성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질 않아요. 최근에 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 2024 K리그 1 감독님 평균 재임 기간은 불과 1년 7개월입니다. 상대의 촘촘한 수비를 빌드업을 하면서 소유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킥입니다. 야, 애매하게 빌드업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붙이고 들어가자. 그래서 용병에게 붙여요. 그리고 그 용병을 상대하는 중앙 수비수는 헤딩으로 대처를 합니다. 상대가 발밑에 볼을 잡는 순간 수비는 수동적으로 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아직 볼을 발밑에 잡지 않고 볼이 떠 있다? 이때는 수비가 능동적으로 먼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에요. 그게 그리고 헤딩입니다. 발 밑에 볼을 잡으면 모르겠는데 공중에 떠 있는 볼은 웬만하면 우리 센터백들이 상대 용병을 압도하거나 해볼만 해요. 적어도 공중볼만큼은.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발생함으로써 구단이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제공권이 되는 공격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디아고, 말컹, 뮬리치, 에드가, 구스타보 이런 선수들과 매일 경기장에서 제공권 싸움하는 우리 센터백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헤딩 잘하는데 헤딩 더 늘어요. 대한민국 센터백의 제공권은 아시아에서도 거의 탑급입니다. 자,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수비력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지금 교육시장이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통용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야, 볼은 지나가도 야, 사람은 못 지나게 해라.
자, 이 말씀을 만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원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축구를 했던 지난 25년 동안 이 격언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야, 그만큼 축구계의 진리를 통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축구에서만큼은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행력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못 지나갑니다, 공격수가. 내 뒤로 볼이 지나갔다? 너는 못 가지. 그리고 이러한 집요함을 어릴 적부터 배운 한국 선수들의 수비력은 아시아에서 거의 탑급입니다. 자, 일본이 기본기를 배울 때, 자, 중국이 소림축구를 배울 때, 중동이 침대축구를 배울 때 우리나라는 집요함을 배워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리그가 경기력은 J리그에게 많이 딸리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가져와. 이 집요함에서 나오는 수비력은 다른 타 리그가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센터백의 핵심 가치, 헤딩을 잘하고 수비력이 기가 막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뺏은 볼을 빠르게 동료에게 쉽게 연결합니다. 이 선수들은 빠르게 볼을 동료에게 연결을 해요. 왜 그럴까? 상대적으로 볼을 다루는 기술이 떨어집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특정한 분야에서 장인이 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자, 미드필더와 공격수가 패스, 드리블, 컨트롤 훈련할 시간에 우리 센터백 선수들은 뭐 배웠죠? 집요함을 배웠어요. 또 헤딩을 배웠어요. 자, 수비력하고 헤딩은 기가 막힌데 빌드업이 잘 안 돼. 그래서 볼을 쉽게 줍니다, 동료한테.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 센터백의 선수들이 볼을 못 다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상대적으로 기술이 약간 딸린다. 그걸 알기 때문에 빠르게 미드필더에게 쉽게 준다. 우리 많은 지도자분들이 그러죠. 센터백은 쉽게 주는 게 잘하는 거다. 자, 그런데 김영권은 약간 달라요. 전통적인 센터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뤄요. 다른 센터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빌드업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발기술은 보여지는 화려한 발기술이 아닙니다. 패스의 질 역시 기술의 특화 중 하나인데요. 자,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홍철 선수의 말에 의하면 영건이 형은 볼이 들어오는 게 달라. 강한 것 같은데 내 앞에 볼이 딱 쓰더라고. 자, 빌드업의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패스가 있죠. 하지만 이 패스에도 클래스가 나눠집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상대를 속이고 주는가, 내가 볼을 받게 편하게 주는가, 경기 속도를 죽이지 않고 주는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는 패스 안에서도 선수의 클래스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클래스는 볼을 받는 선수가 가장 잘 압니다.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김영권은 여타 미드필드들이 하는 빌드업을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대한민국 센터백처럼 파이터는 아니지만 그 당시 희소했던 빌드업이 되는 선수였다. K리그에서도 센터백의 빌드업에 적극 참여하는 시기가 길지가 않아요. 불과 한 6,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권은 15년 전부터 이러한 유형의 선수였다. 밸런스. 지난 15년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주로 포백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필연적으로 2명의 센터백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은데요. 특히나 수비는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센터백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월드컵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겠죠. 자, 최진철, 김태형, 홍명보로 이어지는 센터백 라인은 이러한 호흡의 중요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엄청난 제공권을 가진 최진철, 집요한 대인 방어를 보인 김태형, 비워진 공간을 채우고 빌드업에 적극 관여한 홍명보. 자, 물론 포백은 아니지만 조직적 움직임이 수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첫 원정 16강을 이뤄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이정수 조용혁 라인, 두 번째 원정 16강을 이뤄낸 김민재 김영권 라인. 센터백의 능력은 옆에 파트너가 얼마나 내 단점을 보완해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센터백의 유형은 주로 파이터 선수였고, 파이터 선수들의 장점은 헤딩을 잘하고 수비를 잘하고 이 두 가지. 근데 파이터와 파이터가 함께 뛰면 장점도 같고 단점도 같아요. 내가 약한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옆에 선수도 같이 약해. 이렇게 되면 시너지가 아니라 본인의 실력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김치찌개를 내가 먹는데 반찬으로 김치를 먹는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김영권은 이러한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선수였다. 지난 15년 동안 김영권과 호흡을 맞춘 선수들을 보면 홍정호, 곽태희, 장현수, 정승현, 김민재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장현수 선수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파이터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자, 파이터가 나가서 잘 싸울 수 있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선수가 김영권이다. 자, 물론 김민재 선수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왼발잡이. 자, 그냥 왼발잡이에요. 골 결정력. 김영권은 축구 대표팀에서 총 7골을 넣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김영권이 득점한 7경기에서 대표팀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는 것인데요. 특히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침몰시킨 2018년 월드컵,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침몰시킨 2022년 월드컵, 골을 성공시킬 만큼 중요도와 순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어쩌다 운 좋게 얻은 능력이 아니에요. 대학 시절 풋살 국가대표를 할 만큼 기술이 뛰어났고 팀이 지고 있으면 종종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창 시절 저와 함께 전국 풋살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때 김영권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로 득점왕을 받기도 했어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자, 축구로 울고 웃던 지난 15년을 묵묵히 지켜온 리빙 레전드 김영권. 아직 지킬 시간이 남아있기에 그의 도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김영권 선수를 직접 모시고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